강지우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오피스 통유리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짙은 호박색 위스키가 담긴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안의 얼음은 이미 오래전에 녹아 없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냉막한 눈동자에 반사되었으나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도시의 정점에서 거대한 먹잇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강 건너 여의도의 우뚝 솟은 태아그룹의 본사 빌딩에 고정되어 있었다. 15년이었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과 빗속에서 울려 퍼지던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시간. 그는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블랙스톤 홀딩스라는 이름의 제국은 오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성체였다. 사람들은 강지훈을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그가 밟고 올라선 이들의 등 뒤에서는 기업 사냥꾼 혹은 얼음 심장이라 불렸다. 그는 그런 평판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감정은 목표를 흐리게 만드는 사치일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의 15년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예정이었다. 책상 위에는 단정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서유진, 태아그룹 서문태 회장의 외동딸.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의 더러움을 모른다는 듯 사진 속 그녀는 따뜻하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그 미소를 경멸했다. 늑대의 소굴에서 자라났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 사슴인지 모르는 순진함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 서문태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존재이자 그 거대한 성의 문을 안에서부터 열어줄 트로이의 목마. 지훈은 서문태에게 전략적 제휴를 가장한 합병을 제안했고 그 신뢰의 증표로 두 가문의 결합, 즉 정략 결혼을 역으로 제시했다. 서문태는 강지훈의 능력을 높이 샀고 블랙스톤 홀딩스라는 막강한 자본을 사위로 맞이하는 것을 탐욕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는 이 결혼이 자신의 제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밀 남자를 스스로 안방에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다. 지우는 사진을 뒤집었다. 그는 서유진에게 단 한치의 개인적인 감정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 적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기 위한 가장 확실한 침투로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를 방패 삼아 서문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할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나면 가차없이 버릴 생각이었다. 몇 시간 후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는 화려한 행사가 시작되었다. 국내외 정적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호텔 연회장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눈부신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현실이 아닌 듯한 풍경을 연출했다. 모든 이의 얼굴에는 축복과 부러움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계산과 이해타산이 숨겨져 있었다. 강지훈은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는 그의 차가운 조각상 같은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이 지루하고 위선적인 연극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생각했다. 서문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사위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강지훈을 통해 얻게 될 이익들을 계산하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이 결혼 발표만으로도 연일 상한가를 기록 중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훌륭한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흡족해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렸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유진이 아버지 서문태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지우는 무감각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제단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하고는 맑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식장의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도 밝고 순수했다. 그것은 계산되지 않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그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훈의 얼어붙은 심장에 무언가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마치 두꺼운 얼음판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듯한 이질적인 감각이었다. 그는 즉시 그 감각을 억눌렀다. 쓸데없는 감상이었다. 저 미소는 곧 절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서문태가 딸의 손을 지훈에게 건네며 말했다. 강서방, 우리 유진이 잘 부탁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자의 위엄과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지훈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지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두 사람은 주례사 앞에 나란히 섰다. 사랑, 신뢰, 영원한 약속 따위의 공허한 말들이 연회장을 울렸다. 지훈은 완벽하게 조련된 배우처럼 가장 신뢰감 가는 목소리로 결혼 서약을 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거짓도 없는 것처럼 들렸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서유진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훈은 유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서약합니다. 서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지훈의 깊고 차가운 눈을 바라보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서약했다. 네, 서약합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 결혼에 대한 순수한 희망과 남편이 될 남자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 순진함이 가증스럽다고 생각했다. 주례가 성혼을 선포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수줍은 듯 살포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그의 뺨에 닿았다. 지훈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차가운 입술을 겹쳤다. 그것은 사랑이나 열정의 증표가 아니었다. 15년간 기다려온 피의 복수를 알리는 서막이자 차갑고 잔인한 계약의 마지막 인장이었다. 그는 키스하는 순간에도 오직 서문태의 무너질 모습만을 그리고 있었다. 박수갈채 속에서 그는 유진에게서 천천히 물러났다. 유진의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며 다시 한번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 역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시작이다, 서문태. 이제 당신의 지옥이 시작될 것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식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꽃가루가 비처럼 쏟아졌다. 지훈은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웨딩케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유진의 허리에 둘렀던 팔을 풀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세기의 커플이었던 두 사람은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유진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네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지훈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에서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원래의 차가운 온도로 돌아와 있었다. 유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너무 긴장해서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 생각하려 애썼다. 차는 두 사람의 신혼집이 될 지훈의 펜트하우스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지만 그 불빛은 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에 어떤 온기도 더해주지 못했다. 그는 오직 내일부터 시작될 태아그룹 해체 작업의 첫 단추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사용인들이 정중하게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집안은 지훈의 성격을 반영하듯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삭막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진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집사에게 말했다. 손님방 준비는? 집사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네, 서재 옆방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손님방이라니요. 지우는 그제야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당신 방 말이야. 피곤할 테니 먼저 쉬도록 해. 난 처리할 일이 좀 남아서. 그는 유진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진의 가슴을 서늘하게 울렸다. 유진은 화려하지만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웨딩드레스의 무게가 갑자기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던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그녀가 꿈꿔온 결혼 첫날 밤의 모습은 아니었다. 한편 서재에 들어선 지우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비밀리에 운영해온 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1단계 시작. 모니터 화면에 태아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숨겨진 자금 흐름도가 띄워졌다. 그의 눈이 다시금 사냥감 앞에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저 아래의 모든 것은 그의 발밑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서문태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되돌려 받겠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딸을 이용해서 당신의 제국을 조각조각 해체해주지. 지훈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결혼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유진은 너무나도 크고 낯선 방에서 홀로 눈을 떴다. 어젯밤 강지훈이 손님방이라고 불렀던 그 방이었다. 최고급 린넨 시트가 몸을 감쌌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결혼식의 피로감보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누른 것은 남편이라는 남자의 냉담함이었다. 그녀는 애써 어젯밤에 서늘했던 문소리를 기억에서 지우려 애썼다. 그녀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며 거실로 나갔다. 펜트하우스는 눈이 부실 정도로 모던하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성 회색이 주조를 이루는 공간은 마치 고급 가구 모델하우스 같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나 생활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강지훈, 그 자신을 닮은 공간이었다. 지훈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커피 한 잔만을 앞에 둔 채 태블릿 PC에 경제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서 어색하게 울렸다. 지훈은 태블릿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습관이라. 그는 태아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를 확인하며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다. 어젯밤 그가 심어둔 작은 바이러스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유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김 집사에게 말해. 부족한 건 없을 거야. 그것은 배려가 아닌 통보였다. 마치 고급 호텔의 투숙객에게 하는 말과도 같았다. 유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혹시 아침 식사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은 안 먹어. 먼저 나가봐야겠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유진은 황급히 일어나 그를 따랐다. 저기 지훈 씨, 오늘 저녁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결혼한 아내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어쩌면 그 이상의 관계를 기대하고 있었다. 지훈은 문을 열다 말고 잠시 멈췄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금 자신의 계획을 상기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약속이 있어. 늦을 거다. 차가운 대답과 함께 그는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은 어젯밤의 서재 문소리만큼이나 차갑게 유진의 마음에 울렸다.
홀로 남겨진 유진은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그녀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값비싼 장식품 중 하나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이 결혼을 그토록 서둘렀는지, 왜 이 남자가 자신에게 이토록 차가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자리한 거대한 유리 온실을 발견했다. 발코니를 개조해 만든 듯한 그곳은 이 삭막한 집에서 유일하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값비싼 관상용 식물 몇 개가 기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유진은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원래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며 죽어가는 예술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사랑했다. 이 텅 빈 온실은 그녀에게 마치 버려진 캔버스처럼 보였다. 그녀는 김 집사에게 부탁해 원예 도구와 자신이 좋아하는 허브, 그리고 작고 따뜻한 색감의 꽃들을 주문했다. 그날 오후 내내 유진은 온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비싼 드레스 대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분을 옮기고 가지를 치고 새로운 꽃들을 심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닫자 죽어 있던 공간은 서서히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흙냄새와 은은한 꽃향기가 차가운 유리벽을 채웠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 남편의 냉담함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땀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찾은 이 집에서의 작은 행복이었다. 밤늦게 지우는 피곤한 기색으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태아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루트를 하나 파악해낸 참이었다. 그는 승리의 만족감과 함께 여전히 머릿속을 맴도는 어젯밤, 유진의 따뜻했던 손의 감촉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온실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저기서 뭘 하는 거지? 그는 마이를 벗어던지며 소리 없이 온실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섰다. 유진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작은 조명등 아래 쪼그리고 앉아 작은 허브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 입었던 편한 스웨터 차림이었고 뺨에는 흙이 살짝 묻어 있었다. 그녀는 화초를 향해 마치 아이에게 속삭이듯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다. 예쁘게 자라야 해. 여긴 좀 춥지만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그 모습은 지훈이 상상했던 서유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가 알던 재벌가의 딸들은 파티와 명품에만 관심이 있었다. 흙을 만지며 저렇게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었다. 유진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지훈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다. 아, 오셨어요. 늦으셨네요. 그것은 어떤 원망이나 비난도 담기지 않은 그저 하루의 끝을 공유하는 따뜻한 미소였다. 달빛과 조명빛을 받아 그녀의 미소는 유난히 따뜻하고 눈부시게 빛났다. 그 순간 지훈은 마치 심장을 누군가 세게 움켜쥐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의 얼어붙은 계획에 균열이 가는 소리였다. 그는 저 미소를 경멸해야 했다. 저 미소는 서문태의 피를 이어받은 자의 위선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저 미소는 진짜였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가 1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지우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유진은 그의 반응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화분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냥 이 아이들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제가 좀 돌봐주려고요. 여기 이 로즈마리 향기 정말 좋지 않아요.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로즈마리 화분을 그에게 내밀었다. 지우는 뒷걸음질 쳤다.
그 향기가 마치 자신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쓸데없는 짓, 그런 건 사람 시키면 돼. 유진의 미소가 서서히 옅어졌다. 그녀는 화분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생명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지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유진의 그 따뜻함, 그 순수함이 그의 복수심을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내일부턴 일찍 자도록 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다시 문이 닫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젯밤처럼 요란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황급히 닫힌 문이었다. 서재에 들어선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태아그룹의 비리 자료들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의 목표였다. 이것만이 그의 삶의 이유였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 위로 방금 전 온실에서 본 유진의 미소가 자꾸만 겹쳐 보였다. 뺨에 흙을 묻힌 채 그에게 로즈마리 화분을 내밀던 그 모습. 지우는 위스키 병을 집어들어 그대로 병째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이 알 수 없는 이질감을 씻어내지는 못했다. 그는 서문태의 딸을 증오해야 했다. 그녀를 철저히 이용하여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그런데 왜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대는 것인가?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그의 완벽한 계획에 없던 가장 위험한 변수였다. 며칠이 지났다. 두 사람의 생활은 평행선을 달렸다. 지우는 새벽같이 나가 자정이 다 되어 돌아왔고 유진은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자신만의 온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온실은 이제 제법 작은 정원다워졌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본업인 큐레이터 일에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귀가했다. 그는 유진이 저녁 식탁에서 누군가와 열정적으로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네 작가님, 그 작품 복원 말인데요. 단순히 덧칠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통화를 마무리 지었다. 지훈은 무심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지? 유진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아, 제가 담당하던 복원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훼손된 옛날 그림을 되살리는 일이에요. 아무도 가치를 몰라주던 작품인데 제가 그 안의 이야기를 발견했거든요. 그녀는 태블릿을 가져와 그에게 훼손된 그림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우는 그런 것에는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하게 바라보았다. 그런 낡은 그림이 돈이 되나? 그의 질문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의 방식 그대로였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그림은 상처 입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 아래에 진짜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다시 세상에 보여주는 거, 그게 제 일이에요. 그녀는 그림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요.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저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고, 오직 복수만이 유일한 해독제라고 믿어왔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신의 복수심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저 순수한 열정과 따뜻함. 그녀의 미소는 그의 얼어붙은 성벽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았다. 그는 이 햇살을 피해야 했다. 이 햇살이 계속된다면 그의 15년 계획 전체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서재로 향했다.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당신 일기장에나 적어도 강지훈은 자신의 제국 블랙스톤 홀딩스의 심장부에서 태아그룹을 향한 1단계 공격을 개시했다. 그것은 거대한 댐에 작은 바늘구멍을 내는 것과도 같았다. 그는 결혼을 통해 얻어낸 내부 접근 권한을 이용해 태아그룹의 가장 취약한 계열사 중 하나의 부실한 재무 구조에 대한 익명의 리포트를 시장에 흘렸다. 이 리포트는 교묘하게 포장되어 단순한 시장 분석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동시에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당 계열사에 대한 공매도를 시작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태아그룹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소폭 하락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문태 회장의 사무실에는 불똥이 튀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런 보고서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임원들은 그저 시장의 변동성 탓으로 돌릴 뿐이었다. 아무도 이것이 사위인 강지훈의 조용한 선전포고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훈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그래프의 하강 곡선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는 이제 막 식전주를 마셨을 뿐이었다. 메인 요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때 비서가 인터폰으로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회장님, 오늘 저녁 7시 P&A 갤러리 개관전 참석 일정이십니다. 사모님께서 주관하시는 행사입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잊고 있었다. 아내 노릇을 하는 서유진의 유치한 예술 노름에 어울려줘야 하는 시간. 그는 그것을 복수를 위한 위장의 일부로 귀찮지만 필수적인 영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은 마지못해 유진과 함께 갤러리로 향했다. 그는 차 안에서조차 태블릿으로 태아그룹의 실시간 주가 변동을 확인했다. 유진은 옆에서 신이 난 목소리로 오늘 전시회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갤러리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와 문화계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유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남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꼈다. 지훈은 그녀의 따뜻한 천이 팔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몸을 경직시켰지만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다. 그는 유진을 에스코트하며 부드러운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하지만 갤러리 안에 들어선 순간 지훈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풍경을 마주했다. 유진은 그저 재벌가의 딸로서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큐레이터 그 자체였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전문적인 지식으로 해외 컬렉터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진정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벽에 기댄 채 샴페인 잔을 들고 그런 유진을 멀리서 관찰했다. 그는 원래 이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때울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 자신이 가진 지성과 열정이었다. 그때 한 무리의 젊은 무명 작가들이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옷차림도 초라했고 이런 화려한 자리가 어색한 듯 보였다. 유진은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중요한 컬렉터와의 대화를 정중하게 마무리하고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차별이나 거만함도 없었다. 작가님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쪽에 걸린 작품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녀는 한 작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진심으로 격려했다. 특히 그 푸른색의 질감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그 절망 속의 희망을 완벽하게 표현해낸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꼭 다음 기회도 만들어 볼게요. 작가들의 얼굴이 감동으로 물드는 것을 지훈은 똑똑히 보았다. 유진은 그들에게 단순한 격려가 아닌 진심 어린 공감과 실질적인 기회를 약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아버지 서문태처럼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재능 있지만 힘없는 이들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가 심어둔 두 번째 공격에 대한 보고였다.
태아건설 2차 입찰 탈락,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 지우는 휴대폰 화면에 냉혹한 텍스트와 저 멀리서 무명 작가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극명한 대조였다. 한쪽은 파괴와 복수, 다른 한쪽은 치유와 생성. 자신은 서문태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딸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딸은 무너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강지훈의 15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신념에 그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이 단순한 도구나 온실 속 화초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만의 빛을 가진 강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런 괴물 같은 서문태 밑에서 저런 사람이 자라날 수 있었던 말인가? 증오는 명확했지만 대상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순수한 복수심에 이물질이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전시회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유진은 성공적인 행사에 상기된 얼굴로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뺨은 기분 좋은 흥분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지훈 씨, 오늘 어땠어요? 지루하진 않았어요. 그녀는 그에게 칭찬받고 싶은 아이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훈은 그녀의 그 순수한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는 원래 준비했던 냉소적인 대답, 시간 낭비였어. 대신 자신도 모르게 다른 말을 내뱉었다. 괜찮았어. 그는 그 말을 내뱉고는 스스로에게 놀란 듯 황급히 잔을 내려놓고 덧붙였다. 먼저 나가 있지. 그는 서둘러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유진은 그의 짧은 대답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괜찮았다는 그 한마디에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그에게서 들은 첫 번째 긍정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채 올라탄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서문태에 대한 증오는 여전했지만 그 증오의 칼날이 서유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방패에 부딪혀 무뎌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작가들의 손을 잡던 그녀의 손이 떠올랐다. 얼음 심장에 분명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서문태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며칠 사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 두 곳이 연달아 타격을 입었다. 하나는 정체불명의 리포트로 인한 주가 하락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의 확정적이었던 대형 국책사업 입찰에서의 탈락이었다. 모든 것이 교묘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서문태의 노련한 감각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태하라는 제국을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과 그 옆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사위 강지훈이 있었다. 서문태는 입맛을 다셨다.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할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자 창이 바로 자신의 사위였다. 그는 즉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이냐? 아비다. 요즘 회사 사정이 조금 시끄럽구나. 그는 특유의 위압적인 목소리를 한껏 누그러뜨려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다른 게 아니라 강서방에게 말해서 우리 태아그룹을 뒤에서 흔드는 놈들이 누군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거라. 그 정도 능력은 있는 친구니까. 유진은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지훈과의 냉랭한 관계를 아버지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네 아빠, 알겠어요. 제가 말해볼게요. 서문태는 만족스러운 듯 덧붙였다. 그래, 우리 사돈 어른 지훈의 아버지과는 예전에 미르 건설 건으로 좀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오랜 인연이 있지 않느냐. 강서방도 그걸 알면 우리를 돕는 게 당연한 도리다. 유진은 미르 건설이라는 낯선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어쩌면 이것이 차가운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작은 연결고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지훈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지훈은 태아그룹의 다음 공격 목표를 설정하던 중이었다. 무세운 일이지 지훈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저기, 바쁘신 거 아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마지못해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용건만 간단히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진은 긴장되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요즘 회사 일로 걱정이 많으세요. 혹시 누가 태아그룹을 공격하는 건지 지훈 씨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의 입가에 눈에 띄지 않는 냉소가 스쳐 지나갔다. 여우 같은 서문태가 결국 딸을 이용해 염탐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차갑게 거절했다. 그건 당신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난 타 회사의 경영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 그의 단호한 대답에 유진은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지훈 씨 아버님이랑 미르건설 일로. 미르건설. 그 단어가 유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옥의 한기 같은 살기가 대신 채워주었다. 그가 15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고통 증오가 그 이름 하나로 인해 폭발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기세에 유진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방금 뭐라고 했지? 지훈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처럼 낮고 위협적으로 깔려 있었다. 유진은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가 미르건설 일로 좀... 그 이름을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올려 지훈이 소리쳤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손으로 쓸어버렸다. 쿵하는 굉음과 함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유진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알던 냉정하고 차가운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통제불능의 분노에 휩싸인 낯선 남자였다. 서문태가 시켰나? 내 앞에서 그 이름을 꺼내서 날 조롱하라고 시켰어 그런 거였나? 이 결혼의 목적이... 지훈은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말해, 그자가 또 뭐라고 하던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모욕했지? 유진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눈물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오랜 인연이라고. 그녀의 눈물은 지훈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죽던 날의 비를 떠올렸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그는 유진을 거칠게 밀어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유진은 벽에 부딪히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면서도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미르건설이 무엇이기에?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서재를 뛰쳐나왔다. 안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도망쳐와 문을 잠그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가 보여준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뼈에 사무친 원한이었다. 한참을 울던 유진은 문득 정신이 들었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분노했을까? 미르건설과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지훈의 아버지. 이 세 가지 요소 사이에는 그녀가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이 남자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유진은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검색창에 미르건설을 입력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기업 정보였다. 그녀는 검색어에 서문태와 태아그룹을 추가했다.
그리고 그녀는 15년 전에 낡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미르건설 태아그룹과의 합작 프로젝트 부도, 자금난 심화.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관련 기사들을 파고들었다. 미르건설 최종 부도 처리, 서문태 회장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 태아그룹 부도난 미르건설의 우량자산 전격 인수.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친구의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킨 그림이 그려졌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르건설과 지훈의 아버지 이름을 함께 검색했다. 미르건설 강 회장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거액의 빚 비관한 자살로 추정. 자살. 유진의 눈앞이 하얘졌다. 강지훈의 아버지, 서문태, 미르건설, 부도, 그리고 자살.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훈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결혼 기사를 검색했다. 태아그룹 서문태 회장, 블랙스톤 홀딩스, 강지훈 대표와 사돈 맺어. 세기의 결합.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화려한 결혼이 한 화면에서 섬뜩하게 교차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강지훈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차가운 눈빛의 의미를. 그가 왜 자신을 손님방에 재웠는지. 왜 자신의 미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는지.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복수. 유진의 입에서 신음 같은 단어가 새어나왔다. 이 결혼,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시작된 거였어.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따뜻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15년 전의 낡은 기사들은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했다. 자애롭고 훌륭한 사업가라 믿었던 아버지는 친구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렴치한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강지훈은 그 비극의 피해자이자 복수를 위해 그녀에게 접근한 사냥꾼이었다. 그날 밤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유진은 더 이상 온실에 나가지 않았다. 그녀가 정성껏 가꾸던 꽃과 허브들이 그녀의 마음처럼 서서히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 복원 작업에도 손을 댈 수 없었다.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말이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지훈을 마주칠 수 없었다. 그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그녀는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숨죽였다. 그가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지 두려웠다. 원수의 딸.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할 재물. 그녀의 따뜻했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폭풍 같은 밤에 잔해를 치우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 앞에서 통제력을 잃었던 자신을 책망했다. 15년간 단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던 깊은 상처를 하필이면 서문태의 딸 앞에서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유진이 미르건설을 언급한 것이 자신을 떠보기 위한 서문태의 교활한 수라고 확신했다. 그의 분노는 서문태를 향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감히 자신의 딸을 이용해 15년 전의 비극을 들쑤셔 그는 복수의 속도를 높이기로 결심했다. 태아그룹에 대한 2차, 3차 공격이 숨쉴 틈 없이 이어졌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자금줄은 마르기 시작했다. 서문태는 절박해졌다.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의 막대한 손실을 메우고 동시에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 그는 여전히 그게 지훈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에게 방역을 가하기 위해 거액의 불법 비자금이 필요했다. 그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세우고 태아그룹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위험한 거래에는 방패막이가 필요했다.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것을 뒤집었을 희생양. 서문태의 탐욕스러운 눈이 사위인 강지훈과 딸인
서유진에게 향했다. 그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유진이 운영하는 작은 아트 파운데이션 미술재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유진에게 새로운 해외 미술품 투자라며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지시했다. 유진은 아버지의 죄를 안 이유로 그를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강압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재단을 불법 자금 세탁의 통로로 만드는 서류에 서명했다. 서문태의 계획은 이랬다. 이 거래를 블랙스톤 홀딩스와의 합작 투자처럼 위장하는 것. 만약 검찰이 냄새를 맡으면 이 모든 것은 사위인 강지훈 대표의 주도에 이루어진 것이며 내 딸 유진은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발뺌할 생각이었다. 최악의 경우 딸을 희생시켜 자신만 빠져나갈 심산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태아그룹을 돕거나 최소한 공격을 멈출 것이라 계산했다. 강지훈은 태아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문태가 불법적인 자금 이동을 시도하리라 예상했고 그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렸다. 마침내 거대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 서문태가 드디어 자신의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며 지훈은 냉소했다. 그는 자금의 경로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이름을 발견했다. 서유진. 그녀의 아트 파운데이션이 이 불법 거래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의 디지털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계약서 파일이 그의 모니터에 떠올랐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분노가 피를 타고 역류했다. 하지만 이 분노는 사장에서 느꼈던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고통스러운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순수한 살해에 가까운 분노였다. 서문태. 그 늙은 늑대가 자신의 딸까지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이다. 그는 유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했을 뿐이다. 그녀의 순수함,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예술에 대한 열정까지도 서문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써버린 것이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폭발했다. 복수 계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되고 검찰에 적발된다면 서문태는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고 서유진은 불법 자금 세탁의 주범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터였다.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미소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안 돼.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여자만큼은 안 돼. 15년간 얼어붙었던 심장이 뜨거운 피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복수는 나중 문제였다. 지금 당장 서유진을 그 구렁텅이에서 빼내야 했다. 그의 복수심보다 그녀를 지키려는 본능이 앞섰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밀팀에게 비상명령을 내렸다. 플랜 B 아니 플랜 제로를 발동한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태아그룹 공격이 아니다. 서문태의 비자금 라인을 차단하고 서유진의 이름을 그 거래에서 완벽하게 삭제한다. 팀원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구출 작전이었다. 지훈은 모니터 앞에 앉아 직접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조세핀 한처의 은행 보안망을 뚫고 들어갔다.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분. 그는 서문태가 심어둔 유진의 디지털 서명을 찾아냈다. 그는 그것을 삭제하는 대신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서문태가 가장 신임하는 재무 담당 임원의 서명 파일로 그것을 교체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과 이메일 기록에서 서유진과 아트 파운데이션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그 임원의 이름을 심었다. 이제 이 거래는 서문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재무 임원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유진은 처음부터 이 거래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었다. 거래 마감 1분 전 모든 조작이 완료되었다.
지우는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동시에 그는 익명으로 검찰 내부에 자신이 심어둔 라인에게 태아그룹 비자금 포착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전송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우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 계획을 스스로 방해한 것이다. 서문태를 잡을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는 기꺼이 그 기회를 유진을 구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15년간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우는 늦게야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그는 텅 빈 거실을 지나 온실로 향했다. 유진은 그곳에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의 도시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시들어가는 화초들 사이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지우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구해냈지만 그녀의 미소를 앗아간 것이 결국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따뜻함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버렸고 그는 이제 복수라는 얼음 성벽 뒤에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파괴하기 위해 결혼했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검찰이 태아그룹 본사 및 핵심 계열사 여러 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서문태 회장의 최측근인 재무담당 임원의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였지만 모두가 이것이 꼬리 자르기가 아닌 몸통을 향한 칼날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뉴스 속보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TV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서유진은 넋이 나간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제국이 검은 옷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죄값이 이토록 빠르고 잔혹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뻔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아트 파운데이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오직 아버지의 충직한 부하였던 임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포토라인에 서 있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서문태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이성을 잃은 아버지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강서방은 어디 있느냐? 당장 그놈 받고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놈이. 그놈이 날 배신한 개냐. 서문태는 강지훈이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고 믿었지만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 역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진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아빠. 지훈 씨 어제부터 못 봤어요. 서문태는 거친 욕설을 내뱉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면 그 역시 공범으로 물고 늘어질 생각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유진의 재단을 이용해 돈 세탁을 시도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블랙스톤 홀딩스의 비상전략 회의실에 있었다. 그는 서문태의 마지막 발악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회장님, 서문태가 지금 회장님과 사모님께 죄를 뒤집어 씌울 증거를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미 서문태가 그럴 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늙은 늑대가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자기가 살기 위해선 딸까지 물어뜯는구나. 그는 지난밤 서유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복수 계획을 수정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졌다. 서문태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는 한 그는 언제고 유진에게 독리를 박아 넣을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탐욕과 잔인함은 1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복수는 단순히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지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태아그룹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안건은 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배임 행위에 따른 경영권 박탈이다. 48시간 내로 태아그룹의 주주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연일 터지는 악재와 검찰 수사로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블랙스톤 홀딩스의 긴급 주총 소집 요구는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48시간 후 태아그룹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 속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서문태 회장은 초췌하지만 여전히 오만한 얼굴로 단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적대적 세력의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주주와 기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태아그룹의 주요 주주이자 서문태의 사위였다. 지훈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고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문태가 불안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강서방, 지금 이게 무슨... 지훈은 서문태를 무시하고 주주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 저는 블랙스톤 홀딩스의 대표이자 태아그룹의 주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서문태 회장님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신 미르건설 강 회장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서문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놈이 지우는 거대한 스크린에 15년 전의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서문태가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와 미르건설에 접근했는지, 어떻게 신뢰를 쌓고 내부 정보를 빼돌렸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자금을 끊고 회사를 부도 처리한 후 헐값에 인수했는지 모든 증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태아그룹 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지훈이 선언했다. 친구의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성입니다. 주주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지훈의 결정타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탐욕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이틀 전 서문태가 시도했던 불법 비자금 거래 내역을 띄웠다. 그리고 그 거래의 중심에 서문태가 자신의 딸인 서유진의 아트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그녀의 서명이 위조된 원본 계약서를 공개했다. 서문태 회장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친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로 들끓었다. 서문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건 음모야.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이용해서. 제가 이용했습니까? 지훈이 차갑게 받아쳤다. 그렇다면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지훈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그가 어젯밤 조작했던 서유진의 이름이 빠지고 재무담당 임원의 이름으로 대체된 최종 거래 서류였다. 저는 제 아내가 당신의 딸이 당신의 탐욕에 희생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거래는 당신의 지시를 받은 임원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저는 태아그룹의 주주로서 그리고 서유진의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강지훈은 15년 전의 원한을 갚는 복수자이자 동시에 현 사태에서 아내를 보호하고 회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 한 구원자의 모습을 동시에 연출했다. 서문태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복수자에게 그리고 자신이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던 사위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 서문태 회장 해임 동의안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주들의 손이 올라갔다. 압도적인 가결이었다. 서문태는 단상 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50년 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마침 강당문이 열리고 그를 체포하기 위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15년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태아그룹은 단 하루 만에 침몰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었던 서문태는 배임 횡령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15년 전의 사건에 대한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 수감되었다. 강지훈은 승리했다. 그는 텅 빈 주주총회장에 홀로 서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아그룹 서문태 회장 정역 구속이라는 속보가 떠 있었다. 그는 15년간 꿈꾸어왔던 순간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기쁨이 아닌 싸늘한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복수를 이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키려 했던 유일한 온기를 파괴할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이제 펜트하우스로 서유진에게로 돌아가야 했다. 강지훈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집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낮게 깔린 조명만이 흑백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오늘 15년을 공들인 복수를 완성했다. 그의 적 서문태는 이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터였다. 승리자로서 당당해야 할 그의 발걸음은 그러나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는 거실 중앙에 서 있는 서유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주주총회와 아버지의 체포에 관한 뉴스가 속보로 나오고 있는 거대한 TV 화면을 등진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한때 따뜻한 빛을 담고 있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와 그 죄를 단죄한 남편의 잔인한 진실을 모두 보았다. 지훈이 들어서는 소리에도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깨지기 직전에 유리 조각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수백 명의 주주 앞에서는 냉철한 복수자였지만 지금 이 연약한 여자 앞에서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먼저 말을 꺼내려던 순간 유진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기 하나 없이 메마르고 차가워져 있었다. 봤어요. 뉴스에서. 전부. 그녀는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따뜻하지도 상처받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당신이었군요. 처음부터. 전부 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유진은 미르건설을 검색했던 그날 밤 모든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리고 오늘 주주총회에서 그가 직접 아버지를 고발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철저히 기만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숨길 수 없었다.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다. 이 복수는 그녀의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고 그녀 역시 그 대가의 일부가 되어야 마땅했다. 그것이 그가 15년간 다져온 논리였다. 그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다. 유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왜 하필 저였어요? 복수할 대상은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왜 나랑 결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실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지훈은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며 15년간 외워왔던 대사처럼 잔인한 사실을 읊조렸다. 서문태가 가장 아끼는 게 뭐였을까? 그는 유진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의 제국 그리고 그의 외동딸. 난 그 두 가지를 모두 부수고 싶었어. 그자가 내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듯이 나도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 했으니까. 유진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나한테 접근하고 청혼하고. 그래. 지훈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복수자의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시작된 거였어.
당신은 서문태의 심장에 칼을 꽂기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였을 뿐이야. 당신의 그 순진한 얼굴, 당신의 그 따뜻한 미소, 그것들은 내 계획을 실행하는데 아주 유용했지. 그의 말이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도구, 유용했지. 그녀가 그에게서 느꼈던 일말의 온기, 갤러리에서 그가 보여준 아주 잠깐의 관심, 그 모든 것이 철저한 연기였다. 그녀가 흙을 묻혀가며 가꾸었던 온실의 꽃들, 그에게 내밀었던 로즈마리 화분,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경멸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마침내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지켜왔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괴물이었고 남편은 복수에 미친 악마였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녀는 주먹으로 지훈의 가슴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 주먹은 너무나도 힘이 없었다.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그래요. 우리 아빠가 당신 아버지한테 끔찍한 짓을 저질렀겠죠. 하지만 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까지, 왜 그녀는 오열하며 주저앉았다. 지우는 그런 유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순간을 상상해왔다. 서문태의 딸이 자신의 발밑에서 절망하며 무너지는 순간을. 하지만 막상 그 광경을 마주하자 그의 심장은 승리감 대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유진의 눈물은 그의 복수를 완성하는 축포가 아니라 그의 심장을 태우는 불길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유진이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만지지 마. 그녀는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손, 더러워. 그 말은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멈칫했다. 서유진, 그러면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가 나를 불법적인 일에 이용하려 했을 때 당신이 막아줬다고. 주주총회에서 그랬잖아요. 그것도 복수의 일부였어요. 내가 망가지는 걸 막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더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거였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가 자신을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봐주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우는 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분명히 유진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복수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그녀를 구했다. 하지만 그 진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의 15년 복수는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었다. 지훈의 침묵은 유진에게 가장 잔인한 대답이 되었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그렇구나. 그랬어. 모든 게 연극이었어. 그녀는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남았던 빛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안겨준 고통과 똑같은 깊고 차가운 절망만이 남았다.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서문태를 파괴함과 동시에 자신이 유일하게 온기를 느꼈던 존재까지 완벽하게 파괴해버렸다는 것을.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이 펜트하우스에 들어올 때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다. 지훈은 황급히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가지마.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그는 내뱉을 수 없었다. 철컥 문이 열리고 유진은 차가운 복도로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강지훈은 거대한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15년간의 수건을 이루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던 유일한 태양 서유진의 따뜻한 미소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그는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이 잔인한 결혼의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였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종소리 같았다. 그 소리가 잦아들자 강지훈의 세계에는 절대적인 정적이 찾아왔다. 15년간 그를 지탱해 온 거대한 목표, 즉 복수라는 기둥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차가운 재와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음을 알았지만 그 승리의 무게가 이토록 무겁고 쓸쓸할 줄은 몰랐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몰랐다. 1분, 10분, 어쩌면 1시간이었을지도. 그의 시선은 그녀가 사라진 현관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유진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집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자신의 몸 하나만 이끌고 떠났다. 그녀가 이 집에 남긴 유일한 흔적은 이제는 주인을 잃고 서서히 시들어갈 온실의 작은 정원뿐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텅 빈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난히 차갑게 울렸다. 그는 서재로 가지 않았다. 태아그룹의 남은 잔당을 처리하고 서문태의 제국을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지만 그는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댈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불이 꺼진 채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오는 온실 앞이었다. 한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머물던 곳. 그는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흙냄새와 섞여있던 은은한 꽃향기는 사라지고 대신 물기가 마른 식물들의 쓰러져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가 며칠간 돌보지 못한 화초들은 이미 생기를 잃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진이 그에게 건넸던 로즈마리 화분 역시 잎끝이 노랗게 말라가고 있었다.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마른 잎을 만져보았다. 바스락, 차갑고 건조한 감촉, 마치 자신의 심장 같았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15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왔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 서문태를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순간. 그는 성공했다. 서문태는 이제 교도소 독방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이고 태아그룹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터였다. 그런데 왜 기쁘지 않은가? 왜 가슴이 이렇게 텅 비어버린 것인가? 그는 복수가 모든 고통의 해독제가 될 것이라 믿었다. 복수를 완성하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떳떳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감정은 승리감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자신을 향해 더러워 라고 외치던 유진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가 자신에게 처음 건넸던 그 맑고 따뜻했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 미소를 이용하려 했지만 사실은 그 미소에 구원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따뜻함은 그의 얼어붙은 복수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그가 잊고 살았던 인간의 감정을 일깨우고 있었다. 갤러리에서 그녀가 보여준 열정 훼손된 그림을 보며 말했던 치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복수 계획을 수정했던 그날 밤의 폭풍 같은 감정까지. 그는 서유진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복수의 대상인 원수의 딸을. 그는 그 감정을 부정하기 위해 마지막 대면에서 그녀에게 더욱 잔인한 말들을 쏟아부었다. 그녀를 도구라고 칭하며 그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았다. 그는 그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문태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연극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 결과 그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을 녹여주던 유일한 빛을 제 손으로 꺼버렸다. 그는 서문태와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렸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잔인한 존재가 되었다. 서문태는 탐욕을 위해 타인을 파괴했지만
그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을 파괴했다. 지우는 텅 빈 온실에서 홀로 웃음을 터뜨렸다. 비참하고 공허한 웃음소리가 유리벽에 부딪혀 흩어졌다. 복수는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다음 날 강지우는 다시 얼음 심장에 가면을 썼다. 그는 블랙스톤 홀딩스의 대표로서 태아그룹의 해체 작업을 냉혹하게 지휘했다. 서문태의 숨겨진 재산을 모두 찾아내 피해자들에게 배분했고 무너진 계열사들을 정리했다. 언론은 그를 정의를 구현한 다크 히어로라 칭송했지만 그는 그 어떤 기사에도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밤이 되면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수십억 원짜리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시들어가는 온실에 앉아 술을 마셨다. 차가운 재만 남은 그의 승리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대상이 아닌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버린 따뜻한 미소였다. 차가운 잿더미가 된 펜트하우스에서 몇 번의 계절이 흘러갔다. 강지우는 여전히 블랙스톤 홀딩스의 회장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15년 전에 복수심에 불타던 얼음 심장의 사냥꾼이 아니었다. 서유진이 떠난 그 텅 빈 공간은 복수의 공허함을 매일같이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그에게서 유일한 온기를 앗아갔다. 그는 서문태가 남긴 잔해를 청소하는 데 몰두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업 해체가 아니었다. 그는 태아그룹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문태의 탐욕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들과 소액 주주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직원들을 찾아 나섰다. 지우는 자신의 사죄를 털었다. 블랙스톤 홀딩스의 자금이 아닌 오로지 강지훈 개인의 돈이었다. 그는 태아그룹 때문에 연쇄부도를 맞았던 하청업체들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었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했다. 그것은 속죄였다. 그가 서문태에게 가한 복수가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자의 참회였다. 언론은 그의 이런 행보를 이해하지 못했다.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갑자기 자선사업가로 변신한 것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지우는 어떤 인터뷰도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서문태가 망가뜨린 것들을 그리고 자신이 파괴한 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려 애쓸 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보상으로도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매일 밤 돌아오는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차가웠고 완전히 말라 죽은 온실은 그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증명하는 묘비처럼 서 있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따뜻한 미소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유진을 찾아야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서문태가 몰락한 후 그녀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포기했고 교도소 면회조차 가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준 그 어떤 위자료도 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도 모두 정지시킨 상태였다. 그녀는 과거의 서유진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수개월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지우는 마침내 그녀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있었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시간이 멈춘 듯한 조용한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의 낡은 어촌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지우는 그 보고를 받자마자 비서도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차를 몰았다. 서울에서 그곳까지 가는 몇 시간 동안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경멸증오 아니면 완전히 잊어버렸을까?
작은 포구에 도착했을 때 바다 내음이 훅 끼쳐왔다. 그는 낡은 마을 회관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창문 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유진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값비싼 드레스 대신 물감이 묻은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얼굴은 서울에 있을 때보다 조금 탔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크레파스 색을 고르는 법을 다정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훈이 기억하던 그를 무장해제시켰던 그 눈부시게 따뜻한 미소는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풍파를 겪어낸 후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운 사람의 옅고 잔잔한 미소였다. 그녀는 그 없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지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진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 앞에 나설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가 이곳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녀가 겨우 되찾은 평화를 다시 깨뜨리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때 수업이 끝났는지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뒤따라 나온 유진과 차 옆에 서 있던 지훈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시간은 얼어붙었다. 유진의 얼굴에서 옅은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충격과 고통 그리고 깊은 경계심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 나타난 악몽을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 위선적이었고 보고 싶었다는 말은 이기적이었다. 유진은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돌아서서 자신의 낡은 자전거가 세워진 곳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듯 황급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와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을 회관을 둘러보았다. 건물은 낡고 허름했다. 지붕은 군데군데 비가 샜고 아이들이 쓰는 미술 도구들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그날 밤 마을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유주는 마을 회관에 도착했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붕 위에서 누군가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어제 입었던 값비싼 수트 대신 그는 철물점에서 급하게 산 듯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서툰 솜씨로 새 방수포를 덮고 있었다. 유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마을 이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이쿠 유진 선생, 저기 서울 양반이 아침부터 와서 지붕도 고쳐주고 저것 좀 봐요. 애들 쓰라고 물감이랑 스케치북도 트럭으로 싣고 왔어. 유진의 시선이 회관 입구에 쌓인 상자들로 향했다. 최고급 미술용품들이 가득했다. 지훈은 돈으로 또다시 그녀의 마음을 사려는 것일까? 그녀의 눈에 다시 경계심이 어렸다. 하지만 지훈은 지붕 수리가 끝나자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여관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마을 포구에서 어부들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도왔다. 그 다음 날에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인들을 도왔다. 그는 돈을 쓰는 대신 자신의 몸을 썼다. 그는 유진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숨쉬는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그녀가 아끼는 이 작은 마을의 일원이 되기 위해 묵묵히 땀을 흘렸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시작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진은 창문 너머로 땀에 젖은 채 그물을 나르는 지훈의 낯선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시간은 서유진의 경계심과 강지훈의 묵묵한 참회 속에서 더디게 흘러갔다.
유진은 여전히 지훈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는 더 이상 서울의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어부들의 농담을 어색하게 받아넘기며 말없이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경계했지만 며칠이고 계속되는 그의 성실한 노동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돈으로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다. 그저 땀으로 시간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썼다. 유진은 그 낯선 모습이 혼란스러웠다. 저것 또한 그가 꾸며낸 또 다른 연극일까 하지만 땀에 젖어 그물을 손질하는 그의 지친 눈빛은 펜트하우스에서 보았던 그 어떤 표정보다도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 얼음벽은 그가 지붕을 고치고 짐을 나를 때마다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금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자신의 세상을 파괴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새로운 세상을 묵묵히 지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모순된 감정 속에서 매일 밤 잠을 설쳤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바다의 냄새가 달라졌다. 하늘이 순식간에 짙은 회색으로 변하더니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는 강력한 태풍이 동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긴급 경보가 울려 퍼졌다. 작은 어촌 마을은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어부들은 배를 단단히 묶었고 주민들은 창문에 판자를 덧대기 시작했다. 유진은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그린 그림들,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의미가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마을 회관은 마을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건물 중 하나였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자 낡은 창문이 금방이라도 깨질 듯이 덜컹거렸다. 유진은 아이들의 그림을 황급히 떼어내 안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때 마을 회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지훈이 들이닥쳤다. 그의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망치와 두꺼운 합판 조각들을 들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위험해. 당장 나와. 그림들이... 아이들 그림이 젖으면 안 돼요. 유진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녀는 이 그림들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다. 바로 그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가장 큰 창문의 유리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다. 비바람과 함께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교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안 돼. 유진은 그림들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몸을 날렸다. 위험해. 지훈이 그녀보다 빨랐다. 그는 유진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는 동시에 깨진 창문 앞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는 합판으로 깨진 창문을 막으려 했지만 거대한 합판이 바람에 밀려 그를 덮쳤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팔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거대한 유리 조각이 그의 팔뚝을 깊게 베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는 피가 흐르는 팔로 합판을 밀어붙이며 깨진 창문 틈을 필사적으로 막아냈다. 비바람은 여전히 그의 등을 거세게 후려쳤지만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그녀가 지키려 했던 그 작은 희망의 조각들을 지켜내고 있었다. 유진은 넘어진 자리에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피가 비와 섞여 그의 팔을 타고 흘러내렸다. 15년의 복수를 위해 냉혹하게 움직이던 그 남자가 아이들의 젖은 그림 몇 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가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남자였다. 태풍은 몇 시간 동안 마을을 핥히고 지나갔다. 동이 틀 무렵 바람이 잦아들고 거짓말처럼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마을 회관은 엉망이 되었지만 지훈이 필사적으로 막아낸 창문 덕분에 아이들의 그림은 대부분 무사했다. 지훈은 탈진한 채 피가 멎은 팔을 붙잡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유진은 밤새 준비한 구급 상자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셔츠 소매를 찢어냈다. 깊고 붉은 상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소독솜으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지우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그녀의 섬세한 손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림들은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괜찮아. 유진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아니라 그녀의 그림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냉소 혹은 계산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진심 어린 걱정만이 남아 있었다. 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미 당신은 복수에 성공했잖아요. 난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도구였잖아요. 그녀의 눈에 다시 원망과 혼란의 눈물이 고였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맞아. 당신은 내 복수를 위한 도구였어. 그의 정직한 대답에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내 그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적어도 그렇게 믿으려 했어. 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가 15년간 숨겨왔던 고통과 후회,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가 내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버렸어. 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에게 더 잔인하게 굴었지. 당신을 지켰던 그 순간 오장조차 복수를 위한 영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어. 그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그녀의 뺨에 묻은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려다 멈칫했다. 내가 당신의 세상을 파괴했어, 유진. 난 그 죄를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새로 찾은 이 작은 세상까지 또다시 파괴되는 건 볼 수 없었어. 내가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저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야. 유진은 그의 고백을 숨죽여 들었다. 그의 진심이 그가 흘린 피와 땀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얼음벽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파멸시킨 남자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원한 이 남자를 어떻게 밀어내야 할까? 그녀는 그의 팔에 마지막 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지우는 그녀가 다시 자신을 떠나보내리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사히 지켜진 아이들의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그것을 지켜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듯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펜트하우스에서 보여주었던 그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는 아니었다. 모든 고통과 배신, 그리고 절망을 통과해 온 후에야 피어날 수 있는 슬프도록 아름답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것은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희망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러나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 미소였다. 15년간의 지독한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린 그 자리에서 아주 길고 더딘 속죄와 치유의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